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제 용도 지역 정도까지 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용도 지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계법 목차부터 써보죠.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국계법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통해서 먼저 국토를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규제를 다룬 법률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행정계획들이 먼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이죠. 이 도시군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관할 단위로. 그래서 이 하나의 관할이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도는 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둘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가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수립하는 곳은 똑같이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으로 만든 계획으로서 이러한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을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도시, 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관할에서의 추상적인 계획을 구체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구체화. 그래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리를 통해서 구체화가 되죠. 그 다음에 구체화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체화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첫 번째,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 이나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역시 관리계획의 내용이고, 다섯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랑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계획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구체화되는 내용 6가지가 요거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계획으로서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용도, 지역 이 세 분되는 걸 봤었는데,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나눠 쓰기 위해서 분류를 하죠. 그래서 크게 4가지 용도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해서 법에서는 크게 4가지 용도랑 9개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분을 하는데 그 대통령령에서 세분되는 용도 지역들은 제가 1, 2월달 강의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152페이지 용도 지구부터 보도록 하죠. 용도지구의 의의를 먼저 한번 보죠.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용도지구는 여기 용도라는 단어랑 지구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 구역 중에 가장 넓은 개념이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지구는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의미하는 바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관할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지구는 지역보다 좁은 개념이니까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구는 전부보다 좁은 일부를 대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지역은 가장 넓은 개념이라서 관할 토지의 전부, 근데 지구는 관할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방금 읽은 것 중에 거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용도지구, 역시 용도는 이 쓰임인데 용도지구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거기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이라고 해요. 기능 증진. 다른 말로 하면 이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 이렇게. 이게 이제 뭐 30회 기출 문제였죠.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것. 이렇게. 그래서 용도 지구의 지정 역시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관리 계획으로. 보면은 용도 지구는 관할 토지 일부의 쓰임은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역할. 즉 예를 들자면은 보약 같은 역할을 하고 보약 같은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면은 굳이 뭐 보약 같은 걸 먹을 필요가 없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환절기 이럴 때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일단 뭐 영양제라든지 뭐 비타민 이런 거 먹다가 안 되면 홍삼도 먹고 안 되면 보약도 한 대 지어 먹고 시험에 임박하면은 막 한 알에 10만 원씩 하는 공진단 이런 것도 사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보약들. 그러니까 내 몸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기능을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투입되는 애가 지구입니다. 지구. 그 다음에 뭐 비서 같은 것들. 대통령이라든지 뭐 대기업 회장님들 옆에 여러 명의 비서가 있죠. 이렇게. 그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님들은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사소한 일들까지 다 내가 해야 된다라면은 그 중요한 기능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옆에서 비서들이 보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보약이나 비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다면 보약은 꼭 한 개만 먹어야 됩니까? 여러 종류의 보약을 먹어도 됩니까? 비타민도 먹고 홍삼도 먹고 뭐 보약도 한 잔씩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비서도 마찬가지. 꼭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 명의 비서를 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즉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비서나 보약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네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 자, 저번 주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지역은 용도 지역은 하나의 토지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중복해서.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되니까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 근데 지구는 보약이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네는 2개고 3개고 투입이 돼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요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여기 관할 토지가 있습니다. 관할 토지가 뭐 서울시의 토지라고 해보죠. 아니면 강명시의 토지라고 해보면은 이 토지에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입니다. 용도 지역은 중복이 안 되니까 각 토지에 하나씩만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지정을 해보죠. 자, 이것만 가지고도 토지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면은 굳이 더 이상의 규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 주거지역의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그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용도지구니까 다른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주거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할 때, 그때 이 떨어져 있는 기능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2차적으로 용도지구가 투입됩니다. 용도지구가. 자, 1번 용도지구가 투입이 됐는데 이 기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위에 더 넣습니다. 더. 2번 용도지구를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3번 용도지구가 투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자, 해서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데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돼서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만. 근데 이 용도지역만 가지고 토지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더 이상의 규제는 필요가 없죠. 다만 이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떨어져 있는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능 증진을 위해서 투입되는 애가 용도지구 해서 첫 번째 용도지구를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거지역의 기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용도지구를 지정했음에도 기능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세 번째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보약이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하다. 보약도 여러 개 먹어도 되고 비서도 여러 명 둬도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용도지구는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만 지정하는 게, 관할 토지 일부에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만. 그래서 용도지구의 종류가 나오죠. 종류가 일단 법에서 9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152페이지 맨 왼쪽 칸에 있는 그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칸이 법에서의 분류입니다. 해서 경관, 고도, 뭐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뭐 개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용도지구는. 그래서 고도지구는 건물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 고도지구. 그 다음에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게 경관지구. 보호지구는 뭔가 보호하는 곳입니다. 보호하는 곳. 그 다음에 취락지구라는 게 좀 개념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곳. 자, 여기를 농림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 농림지역이 있는데 농림지역에도 사람은 살까요? 사람이 살지 않을까요? 농림지역에도 사람은 살겠죠? 여기 마을을 잃어서 사람들이 이쪽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농림지역이지만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 여기를 이제 취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밥지을 치자를 써가지고 취락. 자, 여기를 정비하기 위한 게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자, 도시지역에도 사람이 살 테고 이런 농림지역에도 사람이 사는데 도시지역보다는 농림지역 같은 데 사는 곳, 이런 데 농림지역에 사는 분들의 삶의 편의성은 도시지역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자, 삶의 질은 농림지역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다만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농림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도시지역보다는 농림지역에서 규제가 훨씬 강하니까. 원래 우리 아파트 주변에는 뭐 음식점들 내지는 편의시설, 각종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농림지역은 여기는 뭐 수요도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규제, 행위 제한을 받다 보니까 도시지역의 들이 이 농림지역에는 많이 못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규제 때문에. 그래서 도시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농림지역에도 사람이 살지만 이 농림지역에 사는 분들의 삶의 편의성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농림지역에 있는 이 취락의
삶의 편의성을 좀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을 보면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즉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곳들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강한 곳에서 사람이 사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편의성을 끌어올려주기 위한 게 목적.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뭐 특정 목적을 위주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 이런 데를 개발진흥지구라고 하고 방제지구는 불 안 나게 조심하는 데.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라는 게 나오죠. 자,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한번 보면은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내지는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여기 한 왕복 4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환원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주거지역, 이쪽은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신도시라면 이 주거지역에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쭉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니까. 자, 주거지역은 지금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도 상업지역에 어울리는 건물들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단란주점, 그 다음에 노래방, 그 다음에 이런 유흥시설들이랑 항상 따라다니는 게 모텔,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는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상업지역에도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노래방, 그 다음에 모텔 같은 숙박시설 이런 것들. 주거지역도 주거지역에 맞고 활용되고 있고 상업지역도 상업지역에 맞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다만 자, 이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남편들이 퇴근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 사는 아줌마들이 참지 않습니다. 즉, 자, 주거지역도 주거지역에 맞게 쓰고 있고 상업지역도 상업지역에 맞게 쓰고 있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너무 붙어 있고 이런 유흥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숙박시설들이 도로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이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 떨어지는 기능을 가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여기 상업지역에 맨 앞에 있는 블록 여기를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은 주거환경 보호나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 자, 주거환경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도로 맞은편에, 도로 첫 번째 라인에 바로 이런 시설들이 위치하다 보니까 해서 청소년 보호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러한 유흥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유해시설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래서 여기에는 나이트클럽, 모텔,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것들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야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 어디가? 하니까 굳이 니네가 맨 앞에 있을 필요가 있냐? 맨 앞에. 큰 대로변에 니네가 위치할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해서 뒤로 가죠. 뒤로. 해서 상업지역에 도로변에 있는 맨 첫째 라인에 보면은 핸드폰 가게라든지 커피집 아니면 음식점 이런 것들이 위치하지 이런 유흥시설들은 조금 뒤쪽 블록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 만약에 여기 학교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학교 주변에 도로 하나 건너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으면은 별로 보기도 좋지 않고 교육환경에도 저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불 안 나게 조심하는 곳이고 복합용도지구라는 건데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
용도 지역이 뭐 요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도 또 요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보고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자, 그리고 요만큼 요 노란색 빗금친 요 부분을 보니까 지금 일단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다만 이 주거지역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끼어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주거지역 요 부분을 좀 더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상업기능을 플러스 시켜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싶은 지역입니다. 근데 용도 지역은 중복이 안 되니까 주거지역 위에 상업지역을 또 지정하고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준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주거기능이랑 상업지역이 약간 섞여있는 이런 지역. 근데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 안 배웠었는데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자 용적률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이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기능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 최대 한도가 좀 올라갑니다. 즉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원래 3층짜리 건물밖에 못 짓던 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버리면은 뭐 5층짜리 건물 이렇게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존의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기존의 도로나 뭐 전기, 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이런 용적률 최대 한도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3층짜리 건물에 일정한 사람들이 있다가 5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모여들 테고 전기나 수도와 같은 각종 기반 시설들이 더 많이 요구할 겁니다. 다만 이 지역은 더 이상 기반 시설의 확충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한정된 기반 시설 안에서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용도 지역을 바꿔버리면은 이런 높은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니까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도 바꾸기가 좀 곤란하더라는 거죠. 해서 용도 지역을 바꾸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복합 용도 지구 이렇게 지정합니다. 해서 여기는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일부 상업 기능을 띠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즉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라고 돼 있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즉 원래는 못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원래 상가 건물 같은 것들을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여기를 복합 용도로 식으로 지정하면은 상가 건물 지을 수 있어. 상업 기능을 띠는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건축 제한 같은 것들을 풀어주는 것.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주는 곳이 복합 용도지구. 해서 원래 주거지역이지만 여기를 상업 기능과 좀 복합적인 기능을 띠는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복합 용도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지만 여기는 상업지역에 끼어있고 도로에 접해 있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좀 더 복합적으로 개발해보자는 거죠. 개발해보자. 그래서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건축 규제 같은 것들을 좀 완화해주는 것,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복합용도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9가지로 분류하고 우리가 안 읽었지만 거기 옆에 우리 153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은 연한 초록색으로 세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에서 좀 더 세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1, 2월 과정에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54페이지 보시면 이제 용도구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도 의의를 한번 보면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용도구역도 용도라는 말이랑 구역이란 말,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었고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이니까 이 구역 역시 지역이랑 똑같이 관할, 토지의 일부에 지정하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관할 토지 일부에. 그 다음에 이 용도구역의 용도, 쓰임이죠. 쓰임은 거기 우리 방금 읽은 의 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두 번째 줄, 의의 두 번째 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이라고 해요. 따로 정함. 쓰임은 각각의 용도구역들마다 따로 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로 정함. 그래서 용도구역에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용도구역들을 어떨 때 지정하게 되는지, 즉 지정의 목적이 첫 번째 논점이 됩니다. 첫 번째 논점. 그래서 종류들을 한번 써보면은 첫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가화, 조정, 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류부터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 보호 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렇게. 자, 일단 네 가지만. 하나 더 있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조금 이따가. 자, 용도구역은 관할 토지 일부에 그 쓰임을 따로 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쓰임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보시면은 첫 번째 국장은 여기 맨 앞에 있는 주어가 지정하는 사람, 지정권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좀 배우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 그러면은 자, 이 글자를 보고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우리 관내에서 어디에 지정되는지를 한번 보죠. 뭐 서울시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서울시가 무한정 바깥으로 이렇게 팽창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서울시가 성장을 하더라도 그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한계점. 즉 서울시가 이렇게 바깥으로 팽창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팽창해 나가는 것의 한계점, 즉 무질서하게 도시가 바깥으로 팽창해 나가는 것, 확산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서울시의 어디에다가 지정하는 게 좋을까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가 바깥으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거, 확산을 방지하려면은 요렇게 서울시 외곽 지역에다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 되겠죠. 해서 여기를 나무들로 벨트를 쳐놓는 거예요. 벨트를. 이게 이제 그린벨트의 유래가 됩니다. 그린벨트의 유래.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바깥으로 팽창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외곽 지역에 나무들로 벨트를 친다라고 해서 그걸 다른 말로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린벨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지금 보안상.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이쪽에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군부대 주변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막는 거죠. 자, 군부대 주변에 가보면은 산들이 있죠. 이 산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놓지 않으면은 여기 초고층 빌딩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해서 막 50층짜리 빌딩 지어가지고 49층, 50층 이런 것들을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분양을 받는 거죠. 위에 계신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쳐다봅니다. 맨날 군부대에서 뭐 하는지. 보안상 좋지 않겠죠. 해서 요런 데, 군부대 주변 요런 데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가 무지성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 지역에다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조금 이따가 하고, 도시자연보호구역부터 먼저 보죠. 책이 순서가 수산자원 보호구역부터 나오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부터 보죠. 155페이지의 3번.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에만 지정하는 것, 즉 공유수면에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에 인접한 토지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인접한 토지에도. 그래서 수산자원이니까 이거는 바다 생물들이겠죠. 바다 생물들. 수자원은 물을 말하는 거고, 수산자원은 이런 바다 생물들. 바다 생물들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즉 양식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양식업. 우리나라 남해안이라든지 저쪽에 서해안 밑에 쪽, 뭐 전라도 쪽에 있는 그쪽 서해안, 그런 데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가장 많이 지정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양식업 많이 하는 곳. 그래서 바다에만 지정하는 거 아니고 그에 인접한 토지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시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지정하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주말이 돼서 우리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 가니까 소나무들이 있긴 있는데 그냥 비실비실한 이런 소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소나무도 있고 뭐 단풍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곳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이 지역은 정말 식생이 양호하네 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식생이 양호하다라고 표현하는 곳은 이런 일반적인 나무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수령이 30년 이상씩 된 오래된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는 곳, 즉 전나무 아니면 편백나무 이런 것들이 수령이 30년 이상씩 돼서 이렇게 쭉쭉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런 데를 가가지고 우리는 식생이 양호하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이렇게 30년, 40년, 50년 이상씩 된 나무들, 전나무, 편백나무 이런 몸짱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는 이런 데를 식생이 양호하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 어디죠?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대표적으로 그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 같은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휴양림이나 수목원 이런 데를 가서 우리가 이제 식생이 양호하네 라고 하죠. 해서 이런 곳에 가면은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군락을 이뤄서 쭉쭉 뻗어 있는데, 이런 데를 그냥 함부로 개발을 해버리면 이러한 지역을 조성하는 데는 다시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역을 좀 남겨두자. 해서
이러한 지역에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하나 안 한 게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자, 시가화 조정구역은 154페이지에 2번에 나오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만 이하는 놔두시고, 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지정하는 목적이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목적입니다. 시가화 방지. 개발 제한구역은 무질서한 확산 방지,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즉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 두는 곳이 시가화 조정구역. 그래서 이 시가화 조정구역은 다른 말로 시가화 유보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데가 어떤 데인지 잘 보죠. 여기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 주변에 많은 신도시들이 위치를 하는데 이 서울 주변에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 도시라는 애는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으로 질서 있게 시가화가 되는 모습. 자,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니까 그러면 질서 있게 시가화가 되는 건 뭐냐라는 거죠. 질서 있게. 자, 도시가 중심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서 이 도시는 성장을 할 때 질서 있게 성장하는 모습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시 중심부를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가장 질서 있게 시가화가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근데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라는 거죠. 도시라는 애는 가만히 놔뒀을 때, 우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는 모습으로 성장을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같은 거 할 때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죠? 어떤 사람? 돈이 많고 아니면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가야 뭔가 뭐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도시도 마찬가지. 도시도 얘가 가만히 놔뒀을 때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똑같이 그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장이 이렇게 쭉 퍼져 나가듯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쪽으로 붙으려는 성향이 있는 겁니다. 즉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이 도시는 큰 도시인 서울 쪽으로 집중적으로 시가화가 되는 거죠. 즉 동심원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1번 쪽으로만 이렇게 시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급격하게 시가화가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성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삐쭉 튀어나오는 것, 요게 바로 무질서한 시가화입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이러한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으려면은 요쪽을, 자, 요 지역의 시가화를 일정 기간 동안 유보시켜두면, 유보라는 거는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일단 지금은 말고 나중에. 그래서 이쪽으로만 도시가 커 나갈 것 같으니까 이쪽의 시가화를 유보시켜 두면 이 도시는 성장을 할까요? 성장을 안 할까요? 성장을 하겠죠. 다른 쪽으로 해야죠. 이쪽으로 막아놨으니까 다른 쪽으로, 3번 쪽으로, 2번 쪽으로, 4번 쪽으로 이렇게 도시가 충분히 성장을 하고 나면은 여기 시가화 조정구역 여기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쪽으로 시가화가 될 것 같아서 이쪽의 시가화를 막아놨었는데 다른 쪽으로 충분히 성장을 하고 나서 막아놨던 시가화 조정구역 여기를 해제를 하죠. 그러면은 막아놨던 걸 풀어주니까 이쪽으로 급격하게 시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모양을 동심원과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시가화가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그래서 서울 쪽으로만 커 나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성장하는 걸 막아놓고 다른 쪽으로 도시가 충분히 성장을 하고 나면 유보시켜뒀던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해제해서 이쪽으로 시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모양이 동심원과 비슷하게 시가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걸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그래서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두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용도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 보시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죠. 자, 여기 우리 관리계획의 내용에 보면은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습니다.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처음 만들어질 때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하지만 얘네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법, 이런 것들을 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의 유통기간이 있는 법. 그래서 만들어질 때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만들어졌지만 좀 있으면 없어질지도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따로 6번에다가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해서 이것도 끊어서 보면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보죠. 자, 구역 할 때 이 구역은 제가 용도 구역이라고 했죠. 용도 구역의 일종이니까 얘네는 이 구역은 용도 구역 할 때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줍니다. 즉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요 입지랑 입지. 요 입지가 어딘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목적을 한번 보면 155페이지. 가로 1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를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제도랑 좀 일맥상통하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책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부르는 정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지역이 뭐 도시 재생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뭐 어떤 지역이 도시 재생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서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다라는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그게 도시 재생 사업 할 때 도시 재생, 보면 도시 재생. 자, 여기 보면은 재생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 재생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기는 처음으로 개발을 시작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좀 고쳐 쓰는 이미지입니까? 재생이라는 거? 딱 들어도 고쳐 쓰는 거죠. 자, 도시가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도시에는 이렇게 도심이 있습니다. 도심이. 큰 도시는 뭐 도심이 2개 내지는 3개까지도 있죠. 자, 이렇게 도심이 있었는데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면서 도시가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성장을 해 나가니까 자, 도시 외곽 지역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이런 외곽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부도심을 만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싹 밀고 부도심을 형성하고, 여기도 싹 밀고 부도심 만들고, 싹 밀고 부도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도심에서 부도심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구축을 하면서 이 도시가 이렇게 쭉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 성장을 해 나가면서 외곽 지역에 부도심들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개발 제한 구역 할 때 말씀드렸지만 도시는 무한정 이렇게 팽창을 해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들도 다 개발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싹 밀어버리고 다시 개발을 시작할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도시라는 건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를 개발하지 하고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도심지. 자, 예전에 이 도심지라는 거는 30년, 40년 전부터 그 지역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곳인데 한동안은 도시 외곽 지역을 개발을 해왔던 거죠.
도시 외곽 지역에 부도심 만들고 부도심 만들고 부도심 만들고 부도심 만들고 했는데 더 이상 싹 밀어버리고 부도심을 만들 곳이 없으니까 어디를 개발하지 하고 보다가 여기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을 보니까 이 지역들, 도심지는 너무 오래전에 개발이 된 곳이라서 지금은 되게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으로. 그래서 여기를 다시 재생을 해보자, 이런 게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제도가 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해서, 여기 입지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바로 구도심입니다. 즉 40년, 30년 전부터 그 지역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너무 오래전에 개발되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었고, 그 지역을 다시 재생시키고 싶은데 지금의 건축 규제를 그대로 갖다 대면은 이 지역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40년 전의 건축 기준에 맞춰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갖다 대가지고 야, 여기 다시 개발해 라고 하면은 여러 주차장 문제라든지 건축 규제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도심을 다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를 해줍니다. 규제를 최소화. 그래서 이 구도심, 낙후된 구도심을 다시 살려서 다시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을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보시면 밑에 박스에 155페이지 밑에 박스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자, 한마디로 이 박스 전체가 구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도심의 역할을 수행하던 곳. 그 다음에 철도 역사, 터미널, 뭐 오래된 철도 역사들 요런 데 말합니다. 터미널, 그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곳,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결절지라는 게 이제 만나는 지점이죠. 지하철 환승역 같은 곳들. 아니면 여러 개의 버스 노선이 교차하는 곳. 여러 개의 버스 노선이 교차하니까 여기가 중심지를 의미하는 중심지. 이렇게 도심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 다음에 5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하는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같은 법에 따른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렇게 대상 지역들이 나오는데 요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이라는 것. 이 구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정 대상 지역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막 싹 밀어버리고 개발을 시작하는 곳. 요런 데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거긴 구도심이 아니니까.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개발이 시작되는 곳. 요런 것들은 구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계획의 5번에 있던 거. 지구단위 계획.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